유신이 그런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건강한 부산, 이것도 영상입니다. 경북 경주입니다. 국회의원 지사분과 전장과 또 백년이 지난 군장과 대기업 육군병장 이메일 랄랄라. 그다음에 저 수가 아주 많습니다. 부인도 오늘 오셨습니까? 사업을 오셨습니까? 연락 팬 관련하고 부인을 안 모시고 있습니다. 배우자 안경래, 장녀, 류수빈, 아까 아들 아니었습니까? 예, 활동 것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으로 가는 길, 거꾸로 이어지겠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황금인용항쟁, 부자의 경제학, 비밀의 경제학, 내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97년 대선 피해의 역시, 와이안,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노무현 매일 도시로 싸웁니다. 이건 논문 같습니다. 국제교역이 성장하는 국민경제의 임금 구조에 위치한 누구나 독일 가이시오 하이데스 콜텐베르크의 1997년 독일 유학을 거쳤습니다. 독일이 얼마 전에 몇년 됐죠? 동서남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무너지게 결정의 동기가 홍보 선의가 실수를 해서 무너졌습니다. 서로가 예를 자유화하겠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이 아니는데 실수로 지금부터 예를 자유하게 된다. 온 동료는 국민이 그 배를 남기게 왔습니다. 서로는 분들도 왔습니다. 그날 바로 시나리오 같은 인물이 밀려오에 따라서 독일보다는 동료 정부는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발표를 있는 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로 남부 감정이 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유시민께서 하다보니 오늘 좀 실수해서 좋은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시민을 선생님과 전문가를 가져가겠다. 관심이 없습니다. 정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민입니다. 분위기가 어쩐지 팬클럽 대회 같기도 하고 무슨 교회 부흥회 같기도 하고 제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온 것은 아주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희망부산 20일의 관계자들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연히 부산에서 온 초대가 가장 먼저 와서 여기 부산에서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부산 20일 회원 여러분과 지도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시민광장 회원들께서 분홍색 옷 입고 꽤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무슨 실수할까봐 오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언론에서 저에게 관심 가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 언제 나오냐. 저는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한 것이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미 결정해놓고 택임만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과 토론도 해보고 또 제가 정치하면서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상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후보 경선에 나서는 것이 누구에겐가 국민 일반에게 또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점이 있다면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뭐 다른 사람을 위한 자원봉사를 해야겠다. 이것이 이제 진실입니다. 아직은 어디서 경선이 치러질지, 그 정당의 이름이 어떻게 될지, 그 정당의 노선과 정책이 뭐가 될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로 그냥 출마하는 게 아니라면 어딘가 마당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당이 열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 생각에는 참 너무 이상해 보여서 아직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혹시 제가 오늘 강연하다가 딴 얘기하게 되면 실수로 한 말로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치에 대한 강연이 아니죠. 넓게 보면 정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이렇게 쌓아두었던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내각에서 나가면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한 시간의 강연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책을 한권 써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획해두고 있다가 내각에서 나오자마자 작업을 시작해서 약 25일간 작업해서 책 집필을 이미 마쳤습니다.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고 7월 12일 날 제작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면 가서 마지막 교정을 제가 봐야 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그 책 이렇게 보니까 좀 마케팅 하러 온 것 같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강연 내용은 그 책의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학술 강연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고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열린우리당에 지금 국회의원이 한 70여 명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적이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좀 올랐다고 해도 아직 30%를 못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죠. 제가 국민들의 이 견해를 언론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왜 그런 평가를 하시는지, 집권당과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야박한 평가를 하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와 같은 평가가 또한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 또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5년 4월 2일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에 나서서 4등으로 이제 겨우 턱걸이에서 당선이 되어서 한 7개월 동안 당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이후로 가장 괴로웠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괴로웠냐 하면 국민들의 요구, 소망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여기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도전에 잘 응전하도록 국민들과 대화하고 정부가 준비하고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입니다. 또 집권당의 임무이기도 하죠. 모두가 다 얘기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의 흐름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는
번영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좋든 싫든 우리에게 닥쳐온 외부의 도전입니다. 여기에 성공적으로 응전해야만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번영할 수 있죠. 국가가 번영하지 못하면 국민 개인의 삶이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계화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할 수 있느냐, 이 질문. 동시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화가 진척되면 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과 승리한 사람 사이의 차이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자본주의가 탄생한 이래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에 고루고루 못 살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때보다 잘 살지만 차이는 굉장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양극화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그것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무언가 연관을 맺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화와 양극화의 도전에 잘 대처해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번영하고 동시에 그 번영하는 국가 안에서 모든 국민들이 저 나름대로 제 몫을 가지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의 지지도는 자꾸 내려가고 대통령과 선거에 대한 국민 지지도도 자꾸 내려가고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참패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당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때 생각이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선거에 지는 것이 두렵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해법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또는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또는 국민들이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선거에 지고 지지율이 낮은 것이라면 괜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옳다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저도 넘어져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캔디처럼. 예. 근데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책을 읽어보고 사람들과 토론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때 경례해야 할 것은 이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집권당과 집권 세력이 국민들의 소망에 응답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세력은 선거에서 지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겠죠. 선거에서 진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국민 지지율이 낮다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프기도 하지만 진짜로 두려운 것은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심한 회의에 빠지고 번민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0월 재보선에서 또 지고 지도부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지도부에서 나오고 또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일은 조금 아니까 어떻게 내각에 가서 한번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 좀 말씀드리고 졸랐습니다. 저도 내각에서 화끈하게 일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온갖 풍파를 헤치고 보건복지부에 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한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분하더라고요. 그때쯤. 뭐에 대해서 분하냐면 저를 내각에 가지 못하게 반대한 분들 때문에 분한 것이 아니고 참여정부가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집권당 지도부에 있던 저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매우 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세계화와 양극화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문제, 이 두 가지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해서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고 국민들을 고루 행복하게 하는 방법, 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고정관념 때문에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던, 어찌 보면 이미 찾아두었던 그 답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제가 2005년 2월 10일 날 장관으로 명을 받았고 4월 초순쯤에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참여정부가 이미 여러 정책을 통해서 발견해 두었던 그 답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내각에 있으면서 저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나와서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곧 출간될 예정인 대한민국 개조론입니다. 저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려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나라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이 길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통상국가로서 더 크게 성공하는 나라, 이것이 선진통상국가라는 이름으로 제가 부릅니다만, 대한민국이 선진통상국가로서 세계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를 사회주자국가로 개조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한 표현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도 이게 되겠습니다. 다소 따분한 강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재미있게 여러 정치적 맥락을 섞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여러분 손에 지금 있을 겁니다.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왜 성공했을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별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영국의 어느 재단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102등이더라고요. 행복지수가. 국민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낀 그 지수가 102등입니다. 102등. 나라는 굉장히 성공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는 성공했는데 국민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 문제는 여기서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국가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국민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1년 내내 해외에서 세일즈를 하는 셀러리맨, 마케팅 매니저가 있다고 하죠. 한국 기업에. 또는 국제기구에 진출해서 국제기구 유엔 공무원으로 일하는 한국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국적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여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다른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인격을 재는 첫 번째의 척도가 그 사람의 국적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기가 귀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공해야죠. 근데 이 현재까지의 성공이 어디서 왔느냐? 어떤 분들은 일제식민지배의 축복이다 이래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해방 후에 미국의 지원 덕분이다 이래 얘기도 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원래 교육열 높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하고 빨리빨리 정신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일리가 전혀 없기도 하지만요. 대충 일리는 다 있는 주장입니다만 제일 유력한 주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다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지금도 우리는 개나리 봇짐 짊어매고 문경세제를 걸어서 건너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좀 과장하면 되겠습니다. 매우 논쟁적인 테마죠.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성공을 가지고 온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 체제였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성공한 독재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자료의 뒷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다 보실 겁니다. 참고 2. 1인당 국민소득 변화추이. 이것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항공기가 날아간 궤적과 비슷합니다. 맨 처음에 땅바닥에 붙어 있던 것이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가속도를 내서 1970년대 중반쯤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갑자기 급전직한 낭길에 휩쓸려서 추락 직전으로 가죠. 그 겨우겨우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 안정적으로 고도 2만 피트에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호의 운항 기록입니다. 이것이. 블랙박스를 열면 이 기록이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일하는 1979년까지입니다. 대한민국호의 바퀴가 땅에 붙었다 떴다 하다가 날아오른 시점, 그 시점에 11.6 사건이 일어났죠. 성공한 독재자라는 말은 독재자라도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공했다 하더라도 독재자가 독재자 아닌 것은 아니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필생의 목표,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라고까지 걸어지던 그런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다른 모든 헌법의 가치를 다 짓밟으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대한민국 사회가 그와 같은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성공에 희생되었던 국가 지도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재임하면서 많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은 하지 말았어야 될 결정이고 어떤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고 어떤 결정은 잘된 결정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결정이 있죠. 요즘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2학년이었을 때 서울지역,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대구지역까지 확대되어서 제가 평준화 1기생입니다. 그때 그날 그 해방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을 사먹다가 그 뉴스를 듣고 라디오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자를 집어던져서 하늘이 까맣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그 해방감은 제 인생에서 군에서 제대하는 날과 더불어서 가장 빛나는 이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드님이 공부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동기야 어쨌든 이 결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고교학벌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외고와 특목고의 학벌이 조금씩 다시 구축되고 있지만 경기고, 서울고, 경북고, 부산고 등등 10몇 개의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대한민국 모든 사회의 모든 상층부를 다 점령하고 있던 그 시기는 지금 이제 50살 넘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자기 배우자가 음주운전 걸리거나 교통사고 냈을 때 옛날에는 자기 동문의 주소를 보면 담당 검사 이름 다 나옵니다. 지금은 담당 검사 누군지 찾으려면 3일 걸려요. 그 담당 검사하고 아는 사람 찾으려면 또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 사이에 처리 다 돼가지고 이미 기소되죠. 굉장한 혁명적인 겁니다. 독재자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일, 그 중에서 아주 잘한 일, 고교평준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두 번째, 이것은 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선택한 것,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선택 중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택입니다. 그 당시 박현채 선생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민족경제론, 저도 대학 때 그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내포적 공업화, 전국 각 지역에 농업과 상공업이, 서비스업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게 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관료들이 주장한 수출 드라이브형 산업화 전략, 이 두 개 사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산 수출 자유공단을 만들고 외국에서 차관을 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 드라이브형,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이룬 것입니다. 지금 FTA를 반대하는
그 범국본의 훌륭한 분들이 모두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직접 배웠던 그분의 책을 보고 배웠던 아주 박현채 선생은 아주 훌륭한 학자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분의 제자 중에 하나죠.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의 71년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집필했다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굉장한 학자였죠. 근데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이 내포적 공업화, 균형 성장론, 민족 경제로는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론적 시도로 끝났습니다. 그 주장을 다른 분들은 거기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사회운동, 학생운동을 했죠. 민주화운동. 그것이 민주화 세력입니다. 박정희를 따랐던 후예들이 산업화 세력이 되었고 박현채 선생을 따랐던 후예들이 민주화 세력이 되었고 이 둘이 지금까지 해방한 한국사를 만들어온 주역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주도형 경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상국가입니다. 이미 통상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수출입액을 더한 액수를 GDP로 나눈 것이 무역의 정도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70%를 넘습니다. 예컨대 우리 GDP가 아마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 환율 때문에 금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금년에 아마 입고할 거기 때문에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우리가 수출입을 합치면 금년도에 한 7천억 달러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 수출액을 보니까. 서비스 계획까지 합치면 GDP의 90%가 대외 교역입니다. 이런 나라가 통상에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든 추앙하든 증오하든 미워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선택을 19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 길을 벗어날 수는 생존할 수 없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죽으나 사나 이 길로 가서 성공해야 됩니다. 마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가능합니다. 이 길로 가서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한국 경제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통상국가가 되어 있고 이 길 위에서 더 성공할 가능성 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한미 FTA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 경제대국을 상대로 관세를 철폐하고 차별적으로 외국 자본을 미국 자본을 대할 수 있는 모든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거래한다. 무섭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지 않고는 어차피 갈 길이라면 먼저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EU하고도 해야 하고 일본, 중국과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통상국가로서 성공하는 것 이외에 국가적 성공을 도모하는 길이 달리 없다면 그렇다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기보다는 이 길을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연대 비서관이 한미 FTA 반대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 선수죠? 둘이 같이 낚시도 다니고 하면서 야 그만해라. 애국심 때문에 합니다. 그 사람도. 저는 그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분들이 정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에 넣어놨습니다만 이미 대한민국은 통상국가가 되어 있고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전 세계가 FTA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70개가 넘는 FTA, 양자간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이 숫자가 200개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분업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중이고, 브릭스라고 해서 요새 브라질, 인도, 차이나, 이런 신흥 지역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이죠. 멈추고 있는 자전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경쟁의 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통상국가가 되자 하는 것이 바로 선진 통상국가론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더 큰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FTA를 체결하자.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격적인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한 것은 이런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결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인적 성향이나 정치 철학, 세계관, 가치관이 전혀 다른 노무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쳐놓은 그 레일 위에서 이 FTA, 한미 FTA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미 FTA 체결은 1970년에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 길에서 지금까지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미국이 FTA 대상으로 고려할 만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의 중요한 FTA 상대국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통상국가는 어떤 나라냐? 이건 제가 발명한 게 아니고 대통령 보고서에 있는 걸 제가 뺏겨왔습니다. 노동과 금융, 각종 상품 서비스 경쟁 분야에서 국제 균형을 갖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계인들이 동의할 만한 그런 규범을 가진 나라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외국인 투자도 아주 적극적으로 받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선진 산업지역과 우리나라 사이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울러서 그냥 그렇게 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나라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는 외국의 모든 나라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일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라는 것은 단순히 관세를 철폐해서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늘리자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통상국가의 길 위에서 더 크게 성공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적 결정이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보 세력들이 그 애국심을 저희가 잘 이해합니다. 협상이 진행 중일 때는 그렇게 세게 반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의약품 분야 협상할 때 저희 과장이 말이죠. 여기 서울서 4차 협상인가 할 때 경향신문 1면에 5년간 12조 원 손실 이래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의약품. 그걸 그냥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고 번역을 써주면서 이거 봐라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우리 FTA 체결해도 비준동의 못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타결되었기 때문에 그 협정 타결된 합의문을 보고 사실에 의거해서 또 더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시고 이제는 좀 수용해 주시는 그런 대결단을 동국군이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께 호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FTA 문제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다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밖에서는 이런 세계화의 도전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화끈합니다. 세계 1등을 정말 잘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조선 반도체 세계 1등입니다. 자동차 이런 자동차라든가 이 뒤에 나옵니다만 다른 몇몇 분야에서는 1등은 아니지만 탑 클래스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한 40여 년간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나라고요. 교통사고율도 한때 세계 1등이었습니다. 출산율도 세계 최저. 화끈합니다.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산하 제한을 너무 잘해가지고 저출산도 1등이 됐죠.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변합니다. 한국은. 그런 특징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고령화가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5세 이상 인구가 7%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넘으면 고령사회, 20%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7% 고령화 사회에 이제 막 진입했죠. 우리가 2000년도에. 근데 초고령사회 갈 때까지 26년 걸립니다. 이게 프랑스보다 7배 빠른 거거든요. 프랑스보다 7배 빠르고 독일보다 4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2020 우리가 지금 인구 유지를 하려면 출산율이 2.1이 돼야 됩니다. 합계 출산율. 남자는 쓸데없고요. 여자가 평생 애를 몇 명 낳냐? 이게 합계 출산율입니다. 평균. 이게 2.1이 되어야 인구가 현상 유지됩니다. 남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자 숫자만 중요하죠. 2.1 이하로 떨어진 게 1980년대 중반입니다. 20년 전. 근데 그 뒤로도 1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 제한 정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저 출산 국가가 된 거죠. 불과 이제 3년 전부터 이 정책을 바꿔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한 15년 정도 더 있으면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4,950만으로 점점에 올랐다. 그럼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일하는 사람 3명에 65세 이상 노인 2 있는 사회가 됩니다.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 셋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좀 미흡하지만 어제 법 통과됐습니다만 지금 저 법 통과된 걸로 해도 나중에 재정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를 그전엔 30% 걷어야 되는데 이제 한 25% 정도 걷어도 되게끔 그 정도 완화를 했습니다만 돈 못 주게 됩니다. 그 아주 중풍, 당뇨 뭐 이런 아주 중증 질환 환자 집단이 수천만 명이 형성이 되겠죠. 천만 명, 1500만 명. 그래서 건강보험제 정도 파탄나고요. 그대로 가면. 지금 이미 이 고령화율이 20%가 넘는 농촌 지역들은 폐허로 변할 것입니다. 농사질 사람 없어지고요. 마을들은 다 사라집니다. 좀 상당히 끔찍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버려두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부양해야 될 어르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가가 잘못하면 망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전에 우리가 응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찾은 답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문을 더 연다. 밖에다 대고 밖으로 문을 더 열어서 통상국가의 길 위에서 더 크게 성공하는 선진 통상국가가 된다. 그럼 열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FTA 반대하는 분들을 좀 비판했는데요. 이번엔 찬성하는 분들 좀 비판해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집요하게 대통령의 인격적 특성을 공격해왔던 언론들이 있죠. 일부 언론이. 정책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인격을 가지고 공격해서 대통령이 하는 말, 정부가 하는 말을 국민들이 아예 안 믿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언론개혁을 하시려다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을 비판을 넘어서 인신공격해왔던 일부 신문들이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나니까 구국의 결단 이런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용어까지 쓰면서 대통령을 엄청 끼웠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고마운 일이죠. 저는 그날 아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한미 FTA는 올바른 정책이고 이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FTA만 한다고 무조건 대한민국이 선진통상국가로서 성공하냐는 것이죠. 개방은 성공을 위한 조건이지 그것에 대한 보증이 아닙니다. FTA라는 것은 더 크게 경쟁하고 더 큰 무대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FTA에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FTA를 그냥 칭찬해 줄 것이 아니라 이 경쟁에서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 이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경쟁의 무기를 가져야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대한민국에 석유 있습니까? 지하정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술, 지식 이것인데 기술과 지식은 전부 사람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죠.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를 찬양하는 언론들, 그 언론사의 논설위원 여러분들이 빠뜨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자꾸 막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물론 더 경쟁력이 있겠죠.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경험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한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한 회사원이 회사에 돈도 많이 벌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노인들이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하죠. 건강한 사람이 사업도 더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병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적 수준을 높이면 뭐합니까?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시련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지식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이른바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그러니까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계획해 왔습니다. 이것이 통계상으로는 복지 지출에 들어가 있거든요. 많은 부분. 근데 복지 지출을 좀 늘리려고 그러면 사회주의 정책이다, 분배 정책이다, 큰 정부 한다, 사회주의 망국론 이렇게 해서 그걸 싹을 잘라버립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미 FTA를 칭찬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FTA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당론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1.2백도 함께 나누는 교집합이 없이 대립하고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한미 FTA 반대론도 옳고 찬성론도 옳습니다. 또한 반대론, 무조건적인 반대론도 틀렸고 무조건적인 예찬론도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죠.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주로 진보파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냉혹하다고 그래요. 돈 써서 국가가 의료비내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주의자들, 진보파는 또한 국가 역할을 키우라고 하면 그래요. 국가가 뭘 더 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얘기 안 하죠. FTA는 죽으라고 반대합니다. 개방은. 범국권에서 맨날 한미 FTA 반대되는 분들, 우리 복지 분야 관련해서, 교육 분야, 보육 관련해서 얘기할 때 보면 늘 국가가 뭘 더 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진보파입니다. 이분들은 국가가 복지 투자, 사회 투자를 더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FTA는 반대합니다.
FTA를 칭찬하는 분들은 또 진보파가 주장하는 것을 큰 정부론, 사회주의 망국론, 분배정책 이렇게 해서 공격해서 못하게 해요. 둘 다 해야 되거든요. 둘 다. 둘 다 해야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진보는 사회투자, 복지투자만 많이 하라고 그러고 개방은 못하게 하고, 보수는 개방만 하라고 그러고 사람을 기르기 위한 사회투자를 못하게 해요. 둘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양상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무조건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자기한테 못하게 하죠.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못 가져가게 하느라고 열심히 싸우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도 못 가져요. 서로 불편하고 불행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 FTA를 통해서 나라를 더 열고 국제규범을 받아들이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국가로 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1년에 지금 45만 명 내외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을 잘 키우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에 누가 어느 집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풍부한 집 아이들은 부모들이 찾아줍니다. 가능성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중산층 이하의 아이들은 국가가 어릴 때부터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재능들을 살려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야 대한민국이 FTA를 통해서 얻은 기회를, 승리의 기회를 연결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을 다 하자는 것이 제가 추상적으로 지금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투자국가,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사회투자국가가 되어야 한다. 사회투자국가는 어떤 나라냐?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투자국가란 어떤 나라냐? 사회투자국가는 여기 좀 쪽 번호를 안 적어놨습니다만, 예, 이렇게 해야죠. 사회투자국가는, 예, 제가 지금 쪽수를 잘 못 찾겠네요. 여기 제가 둘, 셋,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와는 다릅니다. 사회투자국가는 이 국민 개개인을 유능하게 만드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인적자원 개발 투자이고, 이렇게 해서 인적자원을 개발한 국민 개개인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것을 경제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사회적 자본 확충 투자입니다. 사회투자 국가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운하 끊고 무슨 열차 싣고 어디 중국 가고 배에다가 이런 거는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비즈니스인데, 대운하 같은 거 경제성 따져보고 환경파괴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열차페리 마찬가지죠. 저 평택항에서 배에다가 기차 통째로 싣고 중국 가는 게 육로로 열차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히고 환경파괴 적고 사고 위험 적고 이러면 하는 거죠. 그거는 전문가들 보고 다 검토해가지고 누가 대통령 되든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죠? 근데 지금 봐서는 뭐 별로 경제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니까요. 경제성이 있다는 것만 입증해 보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한다고 해갖고 대한민국이 길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개발연대처럼 국가가 계속해서 물질적 자본을 확충하는데 투자를 계속하고 사람 기르는 거는 각 가정에다 맡겨놔버리면 이런 국가는 21세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 참고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전체 재정 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참고 3.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참고에 2에 있는 국민소득 변화 도표하고 두 개가 대한민국이 지난 50년간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그냥 보여줍니다. 이 참고자료 3을 보시면 제3, 4공화국, 이게 박정희 시대입니다. 그죠? 유신정권이 4공화국이니까요. 이때 보면 경제 지출과 국방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두 개 합치면 60% 가까이 되죠. 이것이 바로 개발 독재 국가입니다. 그죠? 국방비하고 경제 지출에 돈을 다 썼으니까요. 이것이 개발 독재 국가입니다. 교육은 상당히 투자를 했고 복지는 이스나마나 한 나라였습니다. 전두환 정권 들어서 보시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경제 지출 비중이 밑으로 확 내려오고 복지 지출 비중이 확 올라가죠. 이것만 보면 전두환 대통령 되게 잘했네요.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국가가 재원을 마련해서 기업을 지원하던 풍토에서 이제 시장에 많은 자본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더 이상 재원을 거기다 안 넣어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 죽이고 정권 잡았으니까 인심 얻으려고 복지 쪽으로 많이 늘렸어요. 잘한 일이죠. 그래도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범죄자라고 가끔씩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들어서서 보시죠. 이때부터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조건 실컷 이분은 선거 과정이 또 혼탁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이때 국방비가 밑으로 쭉 빠집니다. 국방비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것이 문민화입니다. 문민화. 그죠?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탄생한 정부가 국민의 소망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역할에서 국방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노태우 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국방비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잘한 일이죠. 물론 이 와중에도 율곡 비리도 일어나고 뭔가 다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되고 복지 지출이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면 국방과 경제, 복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됐죠. 굉장히 중요한 진화입니다.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진 대통령이었든 상관없이 일이 이렇게 진행됐던 이것은 민주화의 결과입니다.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기 권리에 대한 요구가 용수성 치면서 국가가 여기에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문민정부 보십시오.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줄어들던 경제지출 비중이 유신정권 때만큼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경제지출 비중이 문민정부 때 확 올라갑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 당시 OECD 가입 뭐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기업에 대한 지원, 경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경기 부양하느라고 건설공사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나회 숙청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문민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국방비가 거의 13% 수준까지 과거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복지는 뭐 큰 변화가 없고 경제 지출로 그것이 다 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문민정부였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민주화 투사 지도자 출신에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들이 뭐 떼쓴다고 무조건 들어줘야 되냐.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지출을 늘려야 돼. 이렇게 해서 경제 지출이 늘어나고 그 끝이 뭡니까? IMF죠.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화를 해왔는데 이 문민정부 시대에 진화를 잘못된 방향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무리한 경기부양, 성장률 제고, 환율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막바지에 가서 IMF 이후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진화가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환경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한번 보시죠. 국민의 정부. 초기에 경제지출이 많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낮출 수도 없고 IMF 터져가지고 기업 살리는데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왜 늘었냐? 실업자가 뭐 70만, 80만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신빈곤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노숙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획기적인 복지제도를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했습니다. 높아졌고요. 국방은 이제 13%까지 떨어져 있는 한국에
평생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대통령 된 분이 겁이 나서 이거 더 줄이겠어요? 못 줄인 거죠, 그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교육 투자를 문민정부에 이어서 조금 올립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죠. 참여정부 들어서 보십시오. 제일 두드러지는 변화가 경제지출이 밑으로 확 이렇게 내려오고 복지지출이 올라갔죠. 이게 05년입니다. 05년도에 복지지출 비중이 25%입니다. 그죠? 06년도에는 26% 됐고요. 07년도 금년도에 28%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제가 추측한데 31%까지 갈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경제지출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정책 그 내용들이 복지 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변화죠. 그 뒷장을 보시면요. 비전 2030 세출 구조 조정 목표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30년도에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경제 분야 지출을 10% 수준까지 내립니다. 이거 목표입니다. 선진국들은 전부 다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복지 분야는 대개 선진국들이 60% 내지 50% 정도 됩니다만 우리는 40%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장기 계획인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진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예고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람 속에 구현되어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국가의 총 역량을 집중하는 사회투자국가로의 진화가 예정되어 있고 이 진화를 제때제때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FTA 체결로 인해서 얻어진 새로운 기회를 국가적 성공의 계기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내리는 진단이고요. 그 위의 그림을 잠깐 보면서 여담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 그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잃어버린 10년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말기에는 잃어버린 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식인들, 일부 지식인이나 보수 언론에서 지금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죠. 여기 한국호라는 이 비행기가 96년도에 11,432불까지 1인당 국민소득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난기류에 휘말려서 바로 급전직하는 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마이너스 6.9% 성장을 98년도에 하게 됐는데 그때는 누구 집권기죠?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죠. 그죠? 그러니까 1998년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6.9%였던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아니고 신한국당, 민자당 뭐 그런 당일 텐데 지금 비행기가 가다가 멀쩡하던 비행기가 밑으로 추락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종사를 교체해 준 거죠. 그때 비행기를 남기고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당사자들이 겨우겨우 그 비행기를 다시 살려가지고 올려서 제도도에 올려놓은 사람 보고 나라 망쳤다, 경제 망쳤다, 이거 말이 됩니까? 저는 한나라당에서 그러는 건 이해가 돼요. 한나라당 원래 그런 정당이니까 괜찮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당이니까 정당은 뭐든지 자기가 유리하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생리죠. 그러나 지식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1997년 여름에 환율이 820원, 830원 이때 갈 때 위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말레이시아에 있는 NDF 이 여기의 선물 환시장에서는 이미 달러 환율이 900원을 넘어갈 때거든요. 많은 위기의 징후가 있었지만 그때 이른바 펀더멘털이 전탄하다, 걱정하지 마라, 위기 아니다, 이거 다 보도한 신문들이 어느 신문들입니까? 그때 위기는 절대 없다고 글 쓰고 했던 연구소장, 농설위원, 경제부장 그분들이 지금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뒷머리 바로까지 와있고 호장등까지 와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부정했던 사람들이 그 뒤부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간에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경제위기 온다고 3월 위기설, 6월 위기설, 9월 위기설, 12월 위기설 1년에 2번, 3번씩 위기론을 퍼뜨린 그 사람들이 지금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 한나라당은 그래도 되죠. 다 용서가 됩니다. 한나라당은 무슨 일을 해도 국민들이 다 용서합니다. 차떼기를 해도 용서하고요. IMF 이렇게 해서 나라 말아먹어도 용서합니다. 공천 팔아먹고 매번 매직해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국민 지지율 1등. 한나라당은 신이 내린 정당이에요. 신이 내린 정당. 한나라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신이 내린 정당이에요. 아니요.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부패했지만 유능하다 이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한 건 확실하죠? 부패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인정해요. 이제 힐 좀 받네요. 유능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멀쩡하게 날아가던 비행기를 꼬라박은 정당이 한나라당 아닙니까? 부패한 것은 확실하지만 유능하다는 것은 전혀 없는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죠. 이 한나라당은 자기가 유능하다고 주장해도 됩니다. 정당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식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고 이 그림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망할 뻔했던 나라를 구해서 여러가지 오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큰 틀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건져낸 잃어버렸던 한나라당 정권이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찾아온 10년 아닙니까? 이게 진실 아니에요? 이 10년 동안을 잃어버리는 10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한나라당은 원래 양심불량인 정당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자기가 한 나쁜 짓은 잘 잊어버리는 기억력이 부족한 정당이니까 그래도 이해합시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비록 국정 운영에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따끔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그 시기를 통째로 모아서 부정해버리는 이와 같은 잃어버린 10년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일자리 못 만들었다고 정말 야단 많이 맞았어요. 저도 보건복지부 장관 있으면서 보건복지부는 경제부처다. 우리도 일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많이 썼습니다. 정치인들이 전부 다 일자리 창출을 약속합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는 보니까 뭐 보잉 747인가 뭐 해가지고 7% 경제성장 해가지고 뭐 세계 4위권 아니 세계 4위인가요? 근데 그 7% 계산해봐도 4위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다른 나라가 0% 성장하고 우리만 7% 성장해도 4등은 7등인가 4등은 안 되게 돼 있던데 여하튼 다 일자리 만들겠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는 참 재밌는 것이요. 정책과 공약을 내놓는데 목표만 제시하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감세? 그럼 감세. 그럼 국민들 좋죠. 감세해준다니까. 감세해준다니까 좋죠. 세금 한 푼,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분도 감세해준다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와 사업자들 중에서 아래쪽 절반은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근데 그분들도 소득세 깎아준다면 좋아하세요. 그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그러면 감세를 해주면 돈이 비는데 그럼 어느 사업을 줄이겠냐? 또는 어디서 그 돈을 좀 조달하겠냐를 물으면 방법이 이렇습니다. 씀씀이를 아껴서 낭비를 줄여서 이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여성의 날 이럴 때 되면 어디 가서 공약하는 거 보면 하루에 3도 4도짜리 공약을 막 해요. 뭐 5세 이하 보육비 국가가 정부 지원. 돈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요새 45만 명, 50만 명 사이에 태어나는데 5세까지 하면 5, 25 하면 250만 명 아니에요. 한 달에 뭐 영아들 한 40만 원, 유아들 한 30만 원 한다 그러면 평균 35만 원. 이래가지고 500만 명 해보면 돈 계산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뽑아보니까 하루에 7조 원어치 공약을 했더라고요. 감재시장하는 후보가. 신문에 난 것만. 이것은 공약이 아니죠. 정책이 아주 좋은 많은 정당이 민주도 정당인데 민주도 정당도 좀 이상합니다. 어떨 때는. 왜냐하면 무상의료 그래서 돈 어디서 나오냐 이랬더니 부유세 거들어서 반은 떼서 무상의료에 쓰고 반은 무상교육에 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무상의료 하면 돈 얼마 드는데 이런 물어보면 지금 국민 의료비가 GDP 대비 6% 정도 수준이니까 한 한 20, 30조, 한 40조는 되지 않겠냐. 그러면 뭐 지금까지 보험으로 해주던 게 한 절반 되니까 23조 되고 나머지 한 25조 원 정도만 마련하면 한 45조 정도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지금 의료 서비스 가격 아래에서 수요가 그 정도라서 지출이 그 정도인 거지. 공짜로 해주면 전부 다 뭐 병원에 갈 거 아닙니까? 좀만 아파도.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이 따라 늘고 그러면 지금의 4배, 5배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민들의 행동 방식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정책을 채택하기 전과는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해야 됩니다. 무상의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국민 개개인은 돈 안 내고 치료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돈은 국민 누군가가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한 개인에게는 공짜가 있지만 국민 전체에게는 어떤 공짜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이 아니고 구호죠 구호. 이데올로기. 시간 다 됐습니까? 네. 한 5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문제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 원론 정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동력 수요가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죠. 그죠?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노동력 수요는 파생적 수요라고 그럽니다.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수요가 아니고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있을 때 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 기업이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먼저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공급이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취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성장률만 올리면 일자리 만들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정보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또는 10년간 가장 빨리 생산성이 발전한 높아진 분야가 어느 분야 같습니까? 제조업, 농업,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에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나마 4%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올려준 것이 수출입니다. 수출은 서비스 분야는 완전 적자고 다 제조업 수출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성장률을 올렸습니다.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것이 제조업인데 제조업 일자리 몇 개 늘은 것 같습니다. 줄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수가 줄었습니다. 왜 주냐? 기술 혁신, 기술 발달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적은 사람만 쓰고도 훨씬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제조업 분야가 아무리 성장을 더해도 여기서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인력 실태 조사 결과를 여기 붙여놨는데요. 대한민국 일하는 사람 3명 중에 2명이 서비스업에서 일합니다. 국민 3사람 중에 2사람이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자기가 번 돈의 3분의 2 이상을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서비스 공화국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중에서 어느 것이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겁니다.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 그런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가 조사해 보니까 여러 서비스업 분야 중에서 사회 서비스 분야가 제일 취약합니다. 사회 서비스는 어떤 거냐? 사회 서비스는 교육, 보건, 보육, 사회복지, 문화, 환경 분야 이런 쪽에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 서비스업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건 다 공급과잉이에요. 운송업. 전부 공급과잉이어가지고 죽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하고 그렇죠? 유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잉되어 있고 식당 장사 안 되고 안 된다고 속단지 들고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데모하시고 재래시장 뭐 카드 수수료 깎아달라고 아우성이고 전부 난리 아닙니까? 왜 이러냐? 여기는 공급과잉이에요.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급 부족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회서비스의 수요 충족률은 78%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77.8%. 여기서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느냐를 따져보려면 국민소득이 18,000달러였을 때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 국민소득이 18,000달러 수준이었을 때 다른 선진국들은 고용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를 비교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니까 핀란드는 18,000달러였을 때 사회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27%, 영국은 21%, 뉴질랜드 20.5%, 스페인 28%, 우리나라는 12.7%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보건의료, 문화, 보육, 복지 서비스 여기가 거의 50% 미만의 수요 충족률을 보이고 있고 교육 서비스 99.4%. 여러분 아시죠? 학원, 석샘학원, 뭐 입시학원, 교육은 워낙 시장이 발달해서 사교육 수요가 있는 모든 곳에 즉각적으로 공급이 따라갑니다. 충족률 99%가 넘습니다. 여기서는 일자리 더 별로 많이 안 생깁니다. 사교육 때문에 난리인데요. 사교육 시장 없으면 실업자들이 몇십만 명 더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회서비스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사회서비스업이 안 컸을까? 그 얘기는 너무 복잡해서 오늘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여기서 세 가지 정도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좌파 정책이다, 사회주의 정책이다, 분배 정책이다, 큰 정부다 이렇게 보수 담론의 헤게모니가 너무너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저항을 뚫고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낙후해 있는 것이죠. 젊은 아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려면 이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지방대학 가보십시오. 정원을 못 채웁니다. 가장 쉽게 정원을 채우는 분야가 어디 갔습니까? 보건 관련 분야입니다. 간호학과, 의료기사, 그죠? 노인복지사, 치기공사 이런 데들이 전부 지금 학생 모집이 잘 됩니다. 왜냐? 시장 전망이 지극히 밝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국가가 지금까지 이것을 키우기는커녕 거꾸로 온갖 낡은 규제를 가지고 이것을 통제해왔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 안 된 겁니다. 국가가 직접 고용해서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직접 고용해야 되지만 민간 공급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국가는 자격관리제도도 만들어주고 소득이 부족해서 필요한데 못 쓰는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보장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보험제도로 보험제도로 만들어주고 그 내용은 나중에 제 책이 나오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국가가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해줘야 이 분야에서 노동력 수요가 발생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몇 개? 지금 당장 9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90만 개. 지금 당장 계산해 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 39만 개, 복지 분야 22만 개, 보육 13만 개 정도.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가장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인, 간병인, 의사, 간호사, 방문간호요원, 재활훈련요원, 노인활동보조요원, 장애인활동보조원, 시설보육교사, 타가모, 여기가 제일 심각한 인력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학과들이 다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인기가 좋은 학과들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못 따라온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잘 해나가면
지금 국가비전 2030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대로 해나가면 2015년까지 앞으로 약 8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106만 개, 사회복지 분야 26만 개, 보육, 교육에 30만 개 포함해서 약 190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 말고.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블루오션이거든요. 근데 왜 정부가 이제까지 안 했냐? 이거 하려고 보건 분야에 일자리 만들려고 의료법 개정안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 심의도 안 해줍니다. 의사협회에서 반대한다고. 대한민국은 정당의 신뢰도, 정치 지도자의 신뢰도, 국회의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익단체들이 그냥 대한민국 정책을 점령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한쪽에는 이익단체, 한쪽에는 이념적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 여기서 날마다 성명 내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공무원 믿지 않고, 정치인 믿지 않고, 국회의원 믿지 않고, 대통령 믿지 않고, 장관 믿지 않는데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이익단체의 로비와 저항을 뚫고 이걸 해냅니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내각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매우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의 신뢰도가 4.0인데 최근 조사를 보니까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의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4.0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 신뢰도는 3 이하입니다. 3 이하.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의 신뢰도가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보다 더 못 믿을 놈들,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에서 기존 공급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기득권을 깨면서 낮은 규제를 해제하는 조처들을 국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이 신뢰 부족, 물론 정치인들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만 이렇게 흘러가면서 모두가 불행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고 국민들은 불만이 많죠. 요구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없어요. 신뢰도가 낮으니까 저항을 뚫지 못합니다. 성과 안 나니까 정부는 더 욕먹죠. 그런 가운데 이 분야에서 기존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천국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의사협회에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말씀만 하면 국민 건강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국민 건강이 걱정돼서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영업적 이익에 저해되는 것들은 전부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명분 아래 반대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합니다. 회원이 몇만 명씩 되는 이익단체가 반대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못해요. 국회에서. 국회에 법령하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 3정도 안 해줬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방문간호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쁜 겁니까? 꼭 의사만 의료기관을 열 수 있고, 의료기관을 열어야 몸 아픈 사람 노인네들 집에 가서 이 삼천한 것도 돌려드리고 몸도 닦아드리고 밑에 시트도 갈아드리고 이 하는 방문간호사업을 의료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의료기관은 의사만 열 수 있어요. 단가가 낮으니까 어떤 병원은 의사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나서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서 자기가 혁신해서 값싸게 공급하고 싶어도 이 40년 된 의료법 규제가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안 나타나고 고용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규제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깰 때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과천 청사 앞에서 데모하고 장관 물러나라 그러고 어느 공무원이 국민도 믿어주지 않는데 그 저항을 뚫고 이 낡은 규제들을 협파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비극의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기술이 필요하고 이것이 보수 정책이면 어떻고 진보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복지 투자를 늘린다, 사회 투자를 늘린다는 건 진보적이고 그걸 할 때 국가가 직접 안 하고 시장의 힘을 활성화해가지고 민간에 살 수 있도록 최대한 한다. 이것은 보수적인 우파적인 방법이죠. 지향은 눈은 진보적으로 두고 발걸음은 보수적으로 가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보적이거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수적인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진보파에서는 그 보수적인 방법에 주목해가지고 시장주의자, 복지정책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자,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요. 보수파 쪽에서는 복지 지출 늘린다고 해서 큰 정부론자, 사회주의 정책 망국놈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내각에 있는 4개월 있으면서 이 대한민국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보수적이면 어떻고 진보적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애완용으로 고양이 키우면 까만 고양이 키우든가 하얀 고양이 키우든가 얼룩무늬 키우든가 하겠죠? 쥐 잘 잡으라고 고양이 키울 때는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지. 털이 하얀건 어떻고 까만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대한민국은 계속 진화해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대외적으로는 통상국가로서 크게 성공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인 사람의 인지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 능력을 기르는데 국가가 총 역량을 집중하는 사회투자국가로 대한민국을 진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개조론이 아니고 대한민국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 진화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개조하겠다고 되그래야 결과적으로 진화가 될 거 아닙니까? 선거 1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눈치 주지 마십시오. 여기 문민정부 5년, 국민의정부 5년, 참여정부 4년을 비교해놨습니다. 중요한 경제사회 지표인데요. GDP 성장률을 보시죠. 문민정부 때가 제일 높죠. 이 높았던 성장률이 꼬라박고 나서 그 꼬라박은 충격은 전부 국민의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4.4%나 했잖아요. 훌륭하죠? 이 정도면. 참여정부 4년 조금 낮아졌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이만큼 했으면 잘한 것이죠. 수출 증가율 국민의 정부는 이 후유증 때문에 많이 헤맸고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20% 정도의 수출 증가율 보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15% 이상 수출 증가했습니다. 임기 중 수출 증가분 합계 참여정부에 4년밖에 안 됐는데 국민의 문민정부의 3배 아닙니까? 4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4년, 5년 다 채우면 4배 될 겁니다. 수출 많이 했죠.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이거 지금 YS 정부 때 마이너스 11% 참여정부 4년 동안 23%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20% 또 올랐으니까 5년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높겠죠. 제도 부채 비율 보시면 기업들이 건전해졌죠? 옛날에는 빗덩어리 기업에서 지금은 아주 탄탄한 기업들로 바뀌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밖에 안 되죠. 소비자 물가 아주 안정돼 있죠. 갈수록 안정됩니다. 그죠? 고용률 실업자가 많아서 국민의 정부 때 좀 내려왔다가 지금은 그래도 문민정부 때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실업률 이것도 문민정부 때보다 좀 높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돼 있죠. 연평균 소득 5분위 배분율 이거 나빠졌습니다. 그죠? 양극화가 많이 진행이 됐죠.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든 여하튼 이 문제입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 328만 무지 많습니다. 심각하죠. 연평균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GRDP 이 지역 총생산입니다. 이거 비율을 보시면 수도권 대비 0.87이던 것이 지금 1.01 지방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저세부담률 그 난리를 쳤는데 증세 폭탄 세금 폭탄했지만 YS 정부 때 대비해서 0.5% 높아진 데 불과합니다. 정부 인건비 증가율 한번 보시죠. 참여정부가 공무원 수 많이 늘었다고 아우성인데 YS 대통령 계실 때보다 훨씬 낮죠? 증가율이. 알뜰하게 살림 차렸습니다. 그거 뭐 고쳐야 될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숫자 늘려서 뭐 큰 정부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연평균 남북한 교역액 이건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것이 아직 미진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대한민국은 실용불량자가 많이 생겨서 이 사람들을 회생시켜야 됩니다. 다시 시장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키워줘야 되고요. 소득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위 소득자들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적자원 개발이 많이 투자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것들은 앞으로 더 고용률도 올리고 지역 GRDP도 더 높이고 이런 것도 해나가야 되고 이 표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어떤 점에서 지난 10년간 개선되어 왔고 어떤 점에서 악화되어 왔다. 앞으로 과제가 뭐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과거에 했던 말, 행동 이렇게 비춰보면 이것은 기억력이 나쁘거나
양심이 불량하거나 또는 둘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 점은 결론으로. 저는 참여정부의 내각에 들어가서 1년 4개월 동안 일할 기회를 국민들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국민들 만족하실 정도로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것은 제가 발명한 것이 아니고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 비전 2030 이런 것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래서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으로 묶어서 지금까지 국민들과 대화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강연을 다니면서 이 사회주도국가론에 입각한 대한민국 개조론을 떠들고 다닐 겁니다. 다니고 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9년, 이제 10년째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들을 탄생시킨 책임자로서 또는 이 정부와 함께 노력해온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 이슈돼가지고 수업료를 가슴에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아까 도움으로 사업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 유시민 장관이 제일 작년 그런 거 돼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다 해서 3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리 영상수가 뭐 이게 좀 애매하고 예, 좀, 예. 자,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단, 두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1분입니다.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자, 우리 수학은, 자, 저쪽에, 예, 제가 궁금한 거, 12시 방향, 예. 자, 큰 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 앞으로 나오시죠. 네, 올라오셔서 하시죠. 자, 빨리 오세요. 서서 이야기하고. 질문은 1분입니다.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 있는 거 아니면 질문으로 발의되면 사람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다가 처음 뵙는데 저 사람이 너무 잘생겼고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목소리도 강하고 근무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장관님께서 큰 총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외대진 장관님이니까 부모님 수님께서 쓰시고 받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국민임금법 기획안이라고 해가지고 가계비 내용인데 장관님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미리에서 좀 가장 힘이 60%에서 40%로 임금지급을 받는 거에 대해가지고 법률적으로 볼 때 노후수급 보상에 있어가지고 장관님께서 이어가서 끌고 나온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참 관련해서 쓰고 싶었는데 결국 다시 최악의 상태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참 이유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새벽에 왔다가 또 공부하고 오게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40%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후수급 보상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 한 가지라고 두 가지로 크게 인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만 하시죠. 예. 예,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후원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한 분 더 나왔습니다. 예, 역시 1분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는 통일에 들어왔습니다. 이시민 의원님께서 오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 놓았는데, 저는 통일에 가다 보니까 서울과 통영 간의
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한편 연구학교는 통영 사람들이 옛날에는 통영의 지역의 이해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런 분들이 그걸 하고 미장에서 서울로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만 조금 넓어도 서울 내문으로 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대에 통영에도 미국 인기가 미국적으로 미국 한국과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예언이가 그런 것 같으면 한국의 재원이나 한국의 각종 미국의 이야기하고 이런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해서 미국으로 미국의 좀 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좀 변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중간에 제가 평소에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 너무 한국에서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이 이건 잘 합하는 정도입니다. 중국이 정부 공무원이하고 지금 한국을 옛날에 자기 소국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면서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 주장하듯이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주장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 보내가면 어떻게 되는가 혹시 그런 의견은 없는지 그걸 좀 공부하시겠습니다. 예, 우선 국민연금법은 지금 이 연금공단에 오신 박 선생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정부안을 수정해서 정치권에 제출했던 새로운 절충안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2.9%까지 올리고 보험급여 수준을 50%로 내리는 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여하튼 여러 가지 부족했던 탓으로 본회의에서 그냥 부결되어 버리는 바람에 다시 국회로 갔고, 국회에서 이제 보험료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좀 부담을 느끼셨는지 보험료를 그냥 9%로 그냥 놔두고 급여를 장기적으로 40%까지 깎는, 지금 50%로 내리고 해마다 0.5%씩 내려가지고 2028년에 40%로 내리는 이런 안을 냈습니다. 이게 급여 수준이 너무 낮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 방안을 초기에 고민하다가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12.9, 50% 이렇게 냈던 것인데, 입법권은 국회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 매듭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국회에서 정기국회 때 곧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된 투자회사로 독립시키는 후속입법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적인 국민연금 개선발전위원회를 또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분연금까지 다 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의 공적연금 개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구적인 그런 것으로 보시지는 말고요.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약간의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한 단계 정부안이 제출되고 4년 만에 매듭 지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장관이 좀 인덕이 있었으면 지난번에 더 좋은 게 통과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때문에 장관직도 제가 사임을 했고, 어제 통과될 때 주변에 계시던 의원님들이 장관 비키니까 되네 이러면서 축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 집중은 실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영에서까지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래서 이 문제, 안 그래도 병원이 특히 문제가 되어서 지방국립대학에 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서울까지 이렇게 안 오셔도 되도록 이제 지역 암센터라든가 이 노인 건강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국립대학 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법을 아직도 안 해줘가지고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총체적으로 보면 지역 국립대학을 진짜 거점병원으로 제대로 양성을 해서
웬만한 그런 질병 같으면 서울에 있는 큰 그런 민간병원 못지않은 그런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진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조금 예산을 제가 그쪽에 많이 좀 넣어놓고 오긴 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각 시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이쪽에 시설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걸로 해놓고 왔는데요. 국회에서 가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방향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지역들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도록 앞으로 2단계 균형 발전 계획을 더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키면 어떡하냐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북한 땅에다가 빨리 대한민국과 연고가 있는 자산을 많이 쌓자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보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거든요. 유엔 회원국이고 똑같이 국제법상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국가입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에 북한을 우리 영토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있긴 한데 국제법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맹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시에 실제 북한이 역사적으로 우리와 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이 거기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먹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개성공단 이거 전부 사실상 북한이 그 지역에서 군사력을 다 철수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휴전선 북쪽에 배치되어 있던 북한 전투병력이 고양시 이남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개성공단 이북으로 올라갔으니까. 북으로서는 굉장히 큰 양보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강산도 거기가 북한 땅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지도원들이나 안내원들의 이 관광 가이드를 빙자한 통제 이것만 빼면 대한민국 영토나 사실 별로 다름이 없이 우리가 가서 관광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의주에도 특구 만들고 어디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소위 그 달마시안 모델 그 달마시안 개가 얼룩무늬 아닙니까 그죠? 통째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저기 얼룩무늬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통일한국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닐까 해서 빨리빨리 교류 확대하고요. 북한에 투자 많이 하고요. 북한은 남과 헤어져서는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되고 우리도 북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데미지를 많이 입겠다 이런 수준이 돼서 서로 상호 의존성이 아주 깊어지게 되면 우리 내부 관계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보는 눈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농담이 아니고요. 이번 책에다 그렇게 써놨는데 통일부를 없애자고 제가 적었습니다. 통일 얘기 자꾸 하면 서로 긴장감 높아지고 그럼 누가 통일 대통령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그 얘기 그만하고 통일부를 없애고 그 대신에 민족협력부를 만들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게. 통일부 없었거든요. 독일은 서독 경우에는 통일의 통자로 꺼낸 적이 없는데 통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서로 도움되는 일을 많이 찾아서 하는 민족협력부를 신설하고 통일부는 없애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마트님 말씀 계십니까? 하우스 말씀? 예, 빠뜨린 건 없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푸틴하고 이렇게 맞짱을 하시고, 또, 이창용 감독이 또 가셔가지고, 스필버그하고 또 이렇게 맞짱 뜨고,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대한민국 진짜 많이 컸다. 예?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데하고 해갖고 정상들이 가서 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선거운동 스타일로 하시더라고요. 예. 1대1 대면 접촉, 조용하게. 그렇게 하고, 푸틴 대통령은 보니까 막 아이스쇼하고, 거리에서 이벤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 모두 그 뉴스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일 아침 8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냥 유시민 장관님 보면 소시
신념, 결단, 정정당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축하해 주시는 나오신 분들이 뵙고 계십니다. 축하와 우리 진정 바랍니다. 일단 들고, 이거 들고. 저 아니. 자, 우리 끝까지 함께합시다. 자, 끝까지 함께하기를 앞으로